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별 변호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모의 재판 지금 3강이죠. 제가 공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주 하고요. 10월 4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을 많이 못 드렸는데 원고 측 대리인들께서 정말 잘 작성해 주셔서 굉장히 놀랐고 좀 고마운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네, 요거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장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소장의 형식적인 기재사항이라든지 혹은 이 사건의 어떤 주장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적합한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원고 대리인들께서 잘 작성하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피고 측 대리인들이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되잖아요. 피고 측 대리인들은 이게 지금 열린 게시판에 업로드가 돼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반박할 내용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재판부는 원고하고 피고가 주장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 나서 어떤 게 요건 사실에 좀 더 부합할까, 어떤 사실이 내가 판단할 때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올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이 수업을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고 측 변호사님들께서 해주신 그 자료들을 볼게요. 참, 그리고 그 메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 조도 짜고 이러면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원고 측 쟁점 본격적으로 볼게요. 제가 그 올려드린 자료들 같이 보고 계시죠? 같이 봐야 이게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보시면 원고 측 쟁점을 보면 원고의 주장은 기망으로 인한 매매 계약의 취소이죠. 제일 첫 번째로 하셨던 게. 그리고 두 번째가 착오에 의한 취소였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겠다라고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착오에 의한 취소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요. 불법 행위하고 사용자 책임 둘 다 구하신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게 위자료 청구예요. 이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있으니까 이걸 나한테 배상해달라 라는 손해배상 청구였는데 이 이제 위자료 청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경제적 손해가 있을 때 정신적 손해나 이런 것들은 포섭이 된다라고 배우셨잖아요. 뭐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별개로 할 수 있는지 여기 또 제가 판례 넣어놨거든요. 이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제외한 쟁점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게 지금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관련된 부분은 제외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이 정말로 잘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그런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그 소멸시효 관련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과연 경과했느냐, 경과하지 않았느냐에 관한 부분들이 좀 논란이 있었어요. 자, 소장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원고 누구누구누구라고 하고 이제 주민번호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주소하고 소송 대리인 작성하시는 거죠. 잘 작성하셨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사실 저희 거잖아요. 이 소송 대리인에 관한 이런 것들은 이게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뭐 재판부라든지 상대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뭔가 협의하거나 혹은 뭐 일정을 조정하거나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좀 상세하게 적지 않으면 연락하기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락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처들도 상세하게 적어두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약간 지금 보면은 그냥 줄 밑으로 바로바로 내려와서 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원고가 있으면 좀 칸을 떼고 그 다음에 원고 이름하고 주민번호, 그 다음에 원고 이름이 있는 쪽 그 아래에다가 또 그 열을 맞춰가지고 주소하고 소송 대리인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소장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실제로 이제 뭐 인턴을 나가신다거나 할 때에는 그 부분 조금 주의해서 작성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피고 주식회사가 있는데요. 피고도 우리가 주식회사일 때 법인 등록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자연인일 경우에는 우리가 주민번호 작성하잖아요. 근데 피고는 법인 등록번호 작성을 하게 되니까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등기하면 언뜻 생각나는 것은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에도 등기를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출력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옆에 법인 등록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소 있고요. 대표이사. 이거 여러분 그 민사실무나 이제 아니면 변호사 실무 이런 책에 반드시 적게 돼 있잖아요. 이게 좀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록 형성을 볼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거 뭐냐면 주식회사 있고요. 주소 있고요. 그 밑에 대표이사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가끔 학생들이 혼동을 해가지고 대표이사를 먼저 적고 주소를 뭐 나중에 적는다거나 이렇게 좀 위치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위치만 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송의 그런 종류에 대해서 이제 작성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청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는 매매대금 반환이라고 했거든요. 그거 고르시고 등 이렇게 청구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한 선정이라고 보여져요. 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아까 그 형식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로 옆 밑에 줄글로 이렇게 쭉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옆에 A 쓰고요.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대리인 이렇게 쓰는데 여기 칸을 좀 맞춰주세요. 그게 보기도 깔끔하고 일반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지 않는 게 또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청구 취지인데 이것도 되게 잘 작성해 주셨어요. 이게 보면 매매 대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지연이자인 거잖아요. 요건 사실에 따른다면 매매 대금에 관한 것 혹은 뭐 손해배상 청구액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금액하고 그 다음에 날짜, 그 다음에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5% 맞죠? 그죠? 그 다음에 12%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적정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매대금 지급일인 거잖아요. 날짜가 잘 작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위자료 청구도 있는데요. 여기 위자료에 관해서도 일반적인 것들이 있고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2천만 원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뭐 과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2천만 원 정도 청구를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금액도 뭐 아주 과도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 한번 옆에 같이 볼까요? 그 박스 제가 작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 배우실 때 위자료 산정 일시 기준시가 언제예요? 기준시? 원래 불법행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칙은 그렇고요. 예외적인 걸 알아둘게요. 이 사건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원칙은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사실심 변론 종결시에다가 기준을 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아주 과거사 사건 같은 경우 우리가 유명한 판례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흔히 아시는 불법행위 할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례에서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서 통화 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한 20, 30년 전에 그런 통화 가치하고 같은 돈일 때 그때 10만 원하고 지금 10만 원은 가치가 다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그게 한 5, 60년 전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때 10만 원하고 지금 10만 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지금 불법행위 기준시가 아니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이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실관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대법원 2011 1월 13일 선고 2009-103950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찾아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일 때 이런 예외적인 게 인정이 되느냐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유사한 건데 다른 판례거든요. 제가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1-38325 판결이에요. 보시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라고 나오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끔 객관식에 막 이렇게 나오면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별도 이행 최고가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얼핏 그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채무 성립하는 날에 당연히 지연 손해금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행위 시와 변론 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함으로써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라든지 통화 가치 등의 이제 변동 가능성이 좀 생기게 되죠. 그럴 때 사정이 불법 행위 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변동된 결과 그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위자료 액수 또한 현저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금액 자체가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변동이 된다거나 그럴 때는 당연하게 증액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야 이게 정의와 공평에 맞는 거니까. 그죠? 그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 손해액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세요. 그죠? 이때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일. 근데 이거는 정말 예외적인 거예요. 많은 케이스에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특수한 몇 가지 소송 종류라든지 그런 것에서만 인정되는 거니까 원칙과 예외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볼까요? 청구 원인 들어가 볼게요. 원고 측 대리인 변호사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건데 1번 볼게요. 당사자들의 관계. 자, 보시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날짜 있고 약 67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수한 자로서 기획부동산 사기에 의해서 현재까지도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피고는 어떠한 것들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계획적인 허위 광고하고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개발 가치가 없는 맹지를 고에게 판매한 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줄글로 쭉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정제된 표현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둘 사이의 관계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잘 작성하셨고요. 여기 보면 지금 토지가를 매수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중요한 거는 매매계약서 같은 증거를 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한 거야 뭐 당연히 알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일반적으로 뭐 작든 크든 상관없이 부동산 매매인데 당연히 거래에 관련된 증빙 문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약서를 제시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어떤 목적의 회사다, 목적의 업을 영위하는 회사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어디 보고 하셨어요? 이거 등기사항 정보증명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갑제 1호증 내지 2호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제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의 경우에 넘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원고 측 대리인께서는 이 사건을 경위하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을 나누셨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지금 보통은 이 사건의 경위에서는 사실관계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목차에서 어떤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법률적인 쟁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작성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2하고 3을 같이 합쳐서 이 사건의 경위라고 하시되 대신에 사실은 2번하고 3번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좀 달리 해가지고 작성하시면 좀 더 깔끔할 수 있어요. 볼게요.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경기도 양평시 이렇게 세 가지 그죠? 합계 토지를 돈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대금을 다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받았어요. 자, 여기도 볼게요. 보시면 가나 다 세 개잖아요, 토지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매매 계약서가 세 개가 있을 거잖아요. 혹은 뭐 나중에 통합된 매매 계약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매매 계약서 제시하셔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긴 잘하셨어요. 매매대금 모두 지급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 격려 받았다라고 하면서 호증 제시하셨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갑제 2호증, 갑제 3호증, 갑제 4호증만 있어요. 그러면은 재판부가 딱 봤을 때 이거 뭐지? 되게 궁금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재판부가 판결문을 쓸 때에는 우리 혹은 상대방의 서면을 꼼꼼히 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결문 작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판결문을 최대한 작성하기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재판부를 설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하기 쉽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좀 친절하게 이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친절하게 갑제 2호증 옆에다가 뭐 예를 들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다. 그러면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갑제 3호증, 뭐 사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명칭까지 적어줘서 이 주장에는 등기도 있고 사진도 있어? 뭐 녹취록도 있어? 이거 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건에 보면 매매 대금을요 한 번에 지급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매매 계약이 3차례 있었잖아요. 그럼 대금도 당연히 여러 차례 지급할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는 표로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목차 순위에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막 쭉 나열을 하고 날짜를 그 옆에 적고요. 그 다음에 그 날짜 옆에다가 얼마를 지급했는지 그리고 다 지급했으면 총합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표로 나타내면 조금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거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왜 소를 제기했는지 재판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약간 용어가 사기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왜냐면 110조에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심지어 형법에도 사기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이 사기를 당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법률가가 쓸만한 용어는 조금 아닐 수 있잖아요. 법률가라면 기망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뒤에 여러분들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잘 작성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사기를 당한이라고 하면 마치 아직은 일반인 같은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 똑같은 말 아니야. 뭐 그게 그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는 법률가니까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을 조금 주의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도 사기를 당했다라기보다는 기망을 당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사기란 말을 하고 싶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조문에 조금 더 법조문에 있는 내용에 맞게 문헌에 맞게 작성하시고 조금 더 정제된 표현을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제가 한 번 더 이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아무래도 일반인이 작성하는 것과 그러니까 법률 지식이 없는 그리고 우리처럼 이제 법률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작성하는 건 달라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일단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3번 가볼까요? 3번. 여기도 사실관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가도 좋지만 이 사건의 경위에서 별도의 목차를 둬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피고에 위법한 기망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임을 확인하고 매수를 꺼렸다. 그쵸. 왜냐면 딱 봤는데 누구라도 이게 약간 개발제한구역이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면 이게 개발되겠나 이거 약간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피고가 자신의 근로자, 직원인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뭐 이게 어떤 공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사고자 하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 뭐 기회를 놓친다라고 하면서 정말 온갖 감언이설을 다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건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종용하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 쓰셨는데 그렇다면 이 주장의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이 근거가 지금 전혀 제시가 안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뭐 녹취록 보셨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서 보셨을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이걸 쓰고 싶은데 이거 일일이 다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쓰기가 참 일도 많으신데 안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주장에 대한 근거를 작성을 한다면 나중에 판결문 쓰시기 좋겠죠. 그리고 검토할 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뒤에다 반드시 증거 같은 것들 첨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피고는 이때 매수하면서 이제 이게 맹지이고 개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고는 항상 이렇게 뭔가 부동산을 개발을 해가지고 혹은 뭐 분할을 한다거나 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업체였으니까요. 모를 리가 없죠. 특히 맹지라는 점은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신의 근로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역이나 이런 것들 정비하는 것들도 있고요. 뭐 그 자전거 도로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정비가 되어 있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될 거고 정말로 개발이 될 거다라고 뭔가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약간 사실과 다른 말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의 지가가 정말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매수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잘 보세요. 보면 갑 제7호증에 1, 2, 3 하셨잖아요. 이게 여기다가 사진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거 굉장히 적절하게 잘 제시하셨어요. 결국 원고는 이제 이런 의도적인 기망에 의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를 한 평당 제곱미터당 뭐 한 15만 원 이상 큰 금액에 매수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큰 손해를 본 거죠. 자, 여기서 또 볼 게 뭐냐면 이게 지금 개별 공시지가는 얼마인데 이분이 실제로 매수한 금액은 얼마다라고 지금 명시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건을 뭐 제곱미터당 얼마에 샀다라고 했을 때 이 땅값이나 이제 부동산 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금액만 제시하면 이게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의 시가하고 비교해서 이렇게까지 큰 금액이었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하는 게 좋아요. 잘하셨어요 이거.
그리고 피고는 경기도 양평시 여기를 매수한 다음에 분할해가지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토지를 이제 했다는 얘긴 거죠. 그래서 다른 토지도 마찬가지로 역시 개발 계획이 없고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도로에 면해 있지도 않아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토지를 굉장히 고액으로 또 판매했다라는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썼냐면, 이제 이 증거를 제출한 이유는 이 회사가 원래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가 부주의했기 때문에 그 결과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원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업을 하는 회사다라는 것들을 입증하고자 하는 거죠. 일종의 약간 뭐 직접적인 증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이 회사의 영업 방식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 제시를 하신 거죠.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런 사기를 통해 이익을 얻어온 점이 분명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약간 표현이 좀 단정적이고,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일반인이 작성한 듯한 뉘앙스를 좀 주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가 내가 돌려 말하지 않고 직관적이거나 단정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건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 사건 진행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일관된 행위들로 인해서 매수인들을 기망해서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요 정도 뉘앙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기를 통해 이득을 얻었다라는 건 약간 너무 직관적이고 조금 이게 과연 변호사가 작성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오해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약간 표현에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재판장님들, 특히 민사 같은 경우는 재판장님들께서 보시는데 법률 전문가가 쓰는 서면이 있고요. 이제 간혹 일반인이 쓰는 서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그 갭이 좀 커요. 특히나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당연히 너무 화가 나니까 소송까지 하고 너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단정적이거나 어떤 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법률 전문가가 그런 서면을 쓴다고 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고요. 과연 이렇게 법률 전문가가 저렇게 표현하는 게 정당한가, 뭐 타당한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뢰성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변호사가 이렇게 썼단 말이야? 라고 물음표가 생길 만한 서면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가지고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 조금 주의해서 하자. 약간 뭐 가급적이면 법률 용어를 작성을 하고 좀 정제된 표현으로 쓰자. 너무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사건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작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건의 성격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작성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네, 그럼 우리 4번 목차 한번 볼까요? 4번, 이 사건 매매 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이 부분은 이 사건의 메인 쟁점이거든요. 굉장히 잘 작성하셨어요. 뭐가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할 때 이 사건 매매 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체결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작성하셨는데, 여기 보면 민법 제110조 제1항 잘 하셨어요. 그리고 괄호 안에 내용 있잖아요. 이게 지금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이거 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끔 객관식으로 나올 때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망의 경우에 제2항의 제3자, 이거 근로자 맞나? 근로자인데 왜 제3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판례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96-41496 판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지만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고 볼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판례가 명확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래요. 그런데 밑에가 중요하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얘기겠죠. 혹은 상대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여기 이 사람, 그죠? 이 회사에 있는 이 직원, 그죠? 그럴 때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없어서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사실관계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밑에 볼게요. 상호신용금고의 기획감사실 과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에 관해서 일일 감사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감사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래도 권한이 있는 분이시겠죠?
근데 이분이 대출금을 편취하려는 기망행위에 가담을 해서 대출금을 담보 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을 직접 보증한다라고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기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신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부탁을 했고 심지어 그 대출받은 금액을 편취했어요. 아휴, 이거 문제가 너무 크죠. 자, 이럴 때 이러한 피용자의 기망행위의 태양이라든지 지위나 영향력이라든지 그 직원의 총수를 봤더니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회사로서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 일어난 피용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자, 첫 번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판례가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피용자의 사기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감사실 과장인 이분은 그 피용자이기 때문에 이 110조 2항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 제3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10조 제2항의 제3자이니까 그 요건을 갖추면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주장하셨는지 원고 측 대리인께서 같이 볼게요.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기망이 될 수도 있지만 착오가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잘 쓰신 거예요. 이 구조는 굉장히 좋은 구조예요. 그렇더라도 원고는 계약을 앞두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이라든지 뭐 개발 계획이 있으면 약속을 받고 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 문장이죠.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아는 바로 그 법리인 거죠. 그래서 그 동기를 매도인이 피고에게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착오이고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의한 착오, 즉 동기의 착오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잘 쓰셨어요. 판례의 입장에 따라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에 관해서는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민법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조문을 작성하신 것까지는 매우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하고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법리이기 때문에 안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법률가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관련된 판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까지는 굉장히 잘 써주셨고 사실 이 판례 모르는 재판장님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판례니까 법률가로서도 당연히 알아야 되는 판례고요. 우리는 다 이 사건에는 이런 판례가 적용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이제 판결문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반드시 작성해 주세요. 자, 볼게요. 95-5516 판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되는 요건으로서의 중요 부분의 착오. 자, 기준 봅시다. 표의자가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라고 인정되면 충분하대요. 그리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별도로 이 동기 있죠. 내가 왜 이거 예를 들면 아까 그 부동산을 살려는 동기 같은 것들을 왜 살 건지 이런 의사표시의 내용을 삼자라는 합의까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이면 충분한 거예요. 충분하고 이것이 꼭 있어야만 내가 이 매매계약 체결할 거야 라는 합의까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이제 당연히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리지만 반드시 작성할 것, 이거 꼭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고요. 피고도 마찬가지고 재판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판결문 보면 알잖아요. 판결문에도 이런 기준이 되는 판례가 반드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가지고 작성하시고요. 원고 측 대리인께서도 만약에 나중에 이제 오늘 저한테 주신 이 제출하신 과제물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이런 거에 제출하시려고 하면 조금 수정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라고 주장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판례 하나만 더 볼게요. 중요 부분 착오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매매계약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하자담보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이 있으면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판례예요. 같이 볼게요. 2018년 9월 13일 선고, 2015-78703 판결이거든요. 봅시다. 자,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2조, 제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9조에 따른 착오의 기한 취소죠. 그죠? 그 다음에 하자 담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별개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판례가 먼저 밝히고 있죠.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하고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제도는 취지가 다르죠. 그죠? 그리고 요건과 효과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하자 담보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것과 별도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거든요. 자, 목차 나눈 거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서면을 작성을 할 때에는 목차를 기본적으로 크게 한번 나누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룰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 목차를 이렇게 지금처럼 가, 나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좋아요.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잘 알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고가로 매도한 거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고가. 그리고 원고와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을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서 오인시킨 행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굉장히 잘 찾으셔가지고 고민하셨다는 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규정들을 작성을 하면 좀 판결문이나 이런 재판장이 볼 때도 마찬가지고 상대방이 볼 때도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 여러분이 지금 지적하신 게 토지나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지침들 굉장히 개정 많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과거에 어떤 규정됐던 것들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지금 2020년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심지어 법이 개정돼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지침들은 얼마나 빨리빨리 개정이 되겠어요. 그죠? 자, 볼게요. 이게 뭐였냐면 여러분이 지금 지적하신 거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고 시행령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예규가 제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토지 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이거든요. 이게 2012년 8월에 제정이 되었어요. 근데 2016년 12월 23일에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 지침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작성하셨던 이건 더 이상 쓰지 않는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로 법률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시를 하실 때에는 이게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만약에 개정이 있다거나 지금은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재판부가 뭘 보고 이거 어떻게 판결문을 쓰겠어요. 오히려 뭐야 얘네는 법률 전문가인데 왜 이렇게 엉뚱한 걸 써놨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의심을 받게 되면 약간 이 주장이라든지 우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어떤 증명력이라든지 이것들을 재판부가 판단할 때 신뢰성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런 내가 어떤 것들을 주장을 하려고 하면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심사 지침에 따라 명백부당한 광고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맞아요.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사 지침 어디에 문제가 되는지를 안 써주셨잖아요.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피고의 행위는 민법에 저촉됩니다 라고 쓴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민법 조문이 몇 개예요? 그 중에 어떤 조항에 위반했는지 어떤 조항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쓰는 건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여러분이 지침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왕에 우리가 작성을 해서 그러니까 고생을 해서 찾았으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그 규정을 찾아야겠죠. 같이 볼게요. 여기 보면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표시 광고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구의 명료성, 글자 및 도안의 상대적인 위치, 크기, 색상, 표시 광고 내용과 표현이 사실에 근거하는지 여부와 또
명시적 묵시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이하에도 기준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반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구체적인 이런 지침의 경우에는요, 밑에 아래 표를 작성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로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표가 아니라면 그 본문에다가 각주 넣으셔가지고 각주에다가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작성을 해주셔야만 이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 잘 찾으셨지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적용된다면 몇 조에 무슨 내용이 적용되는지를 같이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출하실 때 이거 그냥 제출하시면 안 돼요. 이거 수정해가지고 어디에 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가사, 피고가 위 매매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피용자이고 이제 불법 행위 한 자이기 때문에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라는 부분도 잘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6번의 위자료 청구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경제적 손해 입었고 부채도 지고 우울증도 있고 그리고 다리 수술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성을 잘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주장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이제 여러 가지 보시고 녹취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증인 신문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보시고 작성한 건 제가 알아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괄호에다가 이 내용의 근거를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앞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하셨죠. 근데 별도로 위자료 청구 또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률 중에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범죄, 경제적인 불법 행위 있잖아요. 이걸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때 정신적인 손해 어떻게 돼요? 별도로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같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같이 가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외적으로 특별한 손해일 때만 정신적 손해에 관한 것들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있어요. 같이 볼게요. 이 지금 불법 행위로 인한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요, 정신적 고통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일 경우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니까 원고가 입증해야겠죠. 따라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요. 판례 한번 볼까요? 9.1-25628 판결인데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아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할 때랑 별도로 또 이 손해, 이 정신적인 손해가 정말 크다라는 점에 대한 자료를 짜라락 되게 많이 입증을 구체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여기는 말만 있고요. 물론 주장이야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여기에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나가셨을 때요. 실제로 이렇게 뭔가 추가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하면 관련된 근거를 반드시 자세하게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작성하셨고요.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결론을 봤더니 이제 이렇게 우리가 청구한 내용에 대해 쫙 한 번씩 언급해 주셨거든요. 잘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청구한 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좋죠. 근데 이제 이게 각각의 소속물이 다르니까 나눠가지고 쓰셔도 돼요. 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적으로 관용어처럼 우리가 넣는 게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들을 약간의 관용어처럼 써요. 그러니까 말미에는 그 부분도 써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입증 방법들 이렇게 쭉 써주시는데 이거는 잘 쓰셨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쓰셨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입증 방법에다 여러분이 갑 제1호증하고 한 칸 떼고 바로 뒤에다가 쓰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형식은 그렇지가 않고요. 여기 보시면 갑 제1호증하고 상당 부분 띄어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사항 정보증명서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형식적인 거지만 일반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나중에 제출하실 때에는 수정해가지고 어디 외부에 제출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첨부 서류 보면
다 잘 쓰셨고요. 형식적 기재 사항인 거 아시죠, 이거? 그리고 날짜 쓰시고 이 괄호에다가 원고 소송 대리인 변호사 누구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할 법원 쓰셨잖아요. 다 잘 쓰셨는데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소송 대리인 같은 경우 변호사 누구 이거는요. 그 오른쪽에다 붙여가지고 보통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알아두셔가지고 형식상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맞춰가지고 쓰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오늘 되게 바쁘게 달려왔네요. 그죠? 여러분 정말로 많이 불편하고 또 시간도 많이 없어가지고 힘드셨을 텐데 원고 대리인들, 변호사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피고분들은, 이제 피고 측 대리인분들은 이걸 잘 보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반박 서면을 잘 준비하셔서 마찬가지로 기한 내에 좀 작성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또 첨삭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